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 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페이지 중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구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미래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 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쳐다봅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 찾아봅니다. 저는.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훌륭하다. 조선일보.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송금한 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활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 또 JTBC가 특종을 네,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말하자면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 이거 하나 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 특활비가 혼자 다 착복한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
네, 또 주진우 사실은. 기자가 자신의 책에도 그런 네. 내용을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따져봐야 하고요. 게다가 이제 캐나다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의혹 중에 하나인 그 하베스트 인수. 그건 하나로 뭐 2조 이상 손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혹은 자원외교 의혹 사건인데 그 손해를 본 그 하베스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 거래 은행이 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곳인데 저 뉴스공장에서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농협 210억 투자 사건 그 사기 사건의 거래 은행도 똑같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 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돈이 사라지는 의혹이 많았고 의혹 사건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은행이고 원세훈 국장도 캐나다로 그 특활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으로 왜냐하면 계좌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으로 건너간 특활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제기돼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강남 사무실과 원세훈 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자료 그리고 개인 메모 등이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는 뭐 미용 시술이다 또는 뭐 개인 주택 구입이다 이런 전형 의혹이 있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 돈은 해외로 빼돌려진 의혹인데 이제 미국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캐나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두죠.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예.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해외로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입금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이 스탠포드 대학 특정 연구소로요. 네, 연구소에다가 돈을 20억이나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국정원이 그런 이제 물증 하나가 나온 것이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다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더 나오겠죠. 예.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저랑 주정희 기자가 주장만 하는 것이 예. 그때는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2012년에 이어서 4년 만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의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서 이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는 끝냈다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회계 자료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사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직후에 예,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라고 12월 9일 직후죠. 예. 직후에 국세청이 갑자기 다스에 대한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것처럼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되면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보수 정권으로 싶어서 갑자기 미뤄왔던 일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시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받아두고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예, 특별한 상황에서 세무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하필 이때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났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예. 다스 쪽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미국 공장 엘리바마 쪽에서 이제 비자금이 움직인 의혹도 주준 기자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타이밍에 세무조사였고, 이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후속 기사도 나올 법합니다. 네. 매우 이상한 세무조사다. 여기까지는 해두고요. 다음은요. 네,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 무렵에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는 지금까지 3차례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4차례라는 건데요. 어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팀이 밝힌 바입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는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건 아마 그래서 숨겼겠죠. 왜 숨겼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나머지 했다고 하는 장소들은, 개소식, 센터의 개소식, 창조경제인가요? 예. 창조경제혁신센터, 예, 개소식에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란 말이죠. 나머지는 청와대, 이래서 이것만 가지고 공식적인 면담이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번에는 별도 독대를 안가에서 했다는 건데 그래서 숨겼던 걸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던 걸 숨겨오다가 한 번 더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안내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관련해서는 다음 달 18일에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안 했다고 그랬거든요. 굳이 3번 만났는데 4번째 만나는 걸 안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때는 안가에서 독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슨 생각하라고 바로 직전의 만남은 아마 전후에 그때 만났다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 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은 이때 만났다고 주장했었죠. 법원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네, 법원에서는 인정 안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이 파악했던 대로 그 전에도 만났다는 게 이제 추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진술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뉴스를 제가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게다가 국세청이 왜 하필 12월 9일 예, 직후예요. 네. 12월 9일이면 탄핵안이 가결된 날인데 네. 가결된 당일날 국세청이 갑자기 세무조사했다는 것도 당일까지는 아니고 그 직후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그 시점입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혹시 미리 국세청이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걸 조심하라고 이런 걸 대비하라고 하려고 그런 건가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특이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후속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종명 전 3차장도 법원에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오늘 열리는데요. 신광열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가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곳은 김관진 전 장관과 윤관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야, 예. 국방부 전 장관과 국방부 전 실장,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총 책임자 2분은 석방이 됐고, 이제 국정원의 댓글 공작, 책임자들이 구속적부심을 똑같은 곳에 신청했어요. 청구했어요. 이 3차장은 핵심 혐의가, 외부에 네, 일종의 양지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비들, 국정원 오비들을 활용한 국정원 댓글 작업에 수십억을 지급했다. 거기 책임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난달 18일에 영장이 나왔는데요. 영장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신광열 부장판사가 과연 이 정도 상황에서 국정원 차장까지, 국정원 3차장이면 원세훈 바로 아래란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원세훈 이미 이렇게 수감돼 있으니까요. 3년이 네, 확정돼. 거긴 이미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3차장이, 국정원장을 제외하고는 댓글 공작의 최고 책임자급인데, 지금 국방부 전 장관을 석방하자 상관이 석방되는데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 부하는 석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하자면 석방됐다고 치면 여기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될까요? 신강렬 부장판사가, 사이버 사령부는 최고 책임자들을 석방했고, 이제 국정원 쪽도 남아있는, 특히 오비들, 예. 국정을 은퇴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렸던 외곽팀에 지급한 돈 혹은 지시한 혐의, 이거 이제 구속된 사람 분인데, 어떻게 될까요? 네, 이르면 오늘 느리면 내일 결정이 됩니다. 예, 내일 또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석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기 중입니다. 네. 참.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유익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도 출연한 바가 있는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폭로인데요. 자신이 2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일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갑자기 유 전 실장이 직원들을 소집해서 헌법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너희가 이 정부를 거스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자세로 강연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가가지고 왜 정신교육을 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그 자체가 코미디죠. 예. 자기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을 대리해서 온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네, 뭐 불렀다라고는 하는데요. 뭐 어쨌거나 만난 건 사실입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강연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 자기가 간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정신교육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뜻을 전한 것과.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네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리얼미터, 미니가 있기 때문에 제목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네, 국정원이 모든 수사권에서 손을 떼는 내용의 자체 개혁 법안을 국회에 보고했는데요. 이름도 바꾼다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지난 18년 동안 써왔던 국가정보원 이름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면 대안원이 되는 겁니까? 이제 네, 굉장히 낯서네요. 대보원이 되나요? 네. 대정원이 되나요? 뭐라고 약칭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 국세청에 과세가 임박했다라는 SBS 보도가 있는데요. 이자 배당 소득의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데에는 여권과 과세 당국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과세 규모를 좌우할 시점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왜 재벌편을 들어요? 국세청 얘기는 2007년 11월 이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얼마 안 돼요. 90%가 중징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당은 무슨 소리냐. 2008년에 불법 범죄 행위가 확인됐으니까 그 이전 5년. 이렇게 되면 이제 몇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세 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줄이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은 세금 조금, 퍼센티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세금을 조금 내자고 기간 가지고 여당과 지금 다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부분 잘 다루지 않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리에서 화산 폭발. 네, 예. 그렇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화산 분화 일어나서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네. 외교부에서 최초라고 해요. 최초로 그 자국민 귀국용으로 전 세계를 보냈는데, 예. 최초인데 크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지시를 했고요. 오늘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운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가 갔다는 얘기만 하고, 예. 그게 외교부에서 직접 보낸 최초의 전세기입니다. 우리나라 자국민 교육시키려고. 재밌는 뉴스인데, 예. 별달리 보도가 안 되길래 언급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리얼미터 그것마저 알려주마. 자, 대통령 지지율 한 1, 2% 내에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1, 2% 이내에 올라가나 내려가나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지만 내용 분석을 해보면 네. 흐름이 좀 잡히긴 합니다. 4주 연속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엔 소폭 빠졌습니다. 빠질 때가 조금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니, 뭐. 1.8%포인트 하락해서 71.2%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오른 23.9%였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어제 북한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내렸나라고 네. 오해를 하실까봐 네. 일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27일 월요일에는 72.5%, 28일 화요일에는 70.4%, 네. 29일 수요일 어제죠 71%로 올랐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약간 예. 화요일 날 약간 내려 다시 올라가는 거네요. 예, 약간이 말하자면. 아닙니다. 29일 수요일의 그 구성은 28일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 구성인데요. 전날 화요일날 500명은 69%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는 7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사일 이제 조금 더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73%로 올랐고 500명 화요일 날 화요일 날은 70%대로 70% 69% 예, 69.4%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5월 통합을 화사에 하면은 무슨 일이 29일 있었죠? 일간 집기가 71%인데 네. 네, 이렇게 분리해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어제 그 나왔던 그 하루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사실상 탄도미사일이 그게 아니군요. 예, 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그 원인이 탄도미사일 아니었다는 발사되고 거죠. 나서는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제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화 사이에 있었던 주요한 뉴스 중에 언론이 많이 다룬 거는 김관빈 맞습니다. 인관빈 제가 쭉 훑어봤는데 네, 그게 가장 이제 크게 예, 보여요. 김관진, 그 임관빈, 그 지난 주 후반에 이제 잇따라 그 석방되는 과정 속에서 주말 또 월요일까지 그 일부 언론, 그러니까 주요 보수 언론이죠. 그 속에서 종편 논란을 포함해서. 예, 엄청나게 보도가 확산됐고. 죄 없는 사람이 이제 풀려났다는 식의 보도가 네네. 보수 매체와 정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다. 거기 노출됐던 뭐 50대 이상이나 혹은 뭐 영남 지역 이쪽에서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 예. 역시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네네. 판사가 죄가 없어 풀어줬구나. 네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 세부 분석을 해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는. 예, 50대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 무려 6.7% 정도가 빠졌고요. 예, 보수층에서도 많이 빠졌고, 예, 주로 근데 그렇게 이제 보수 보냈습니다. 매체가 사실상 종편까지 해서 총동원된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졌네요. 예, 그래서 이 논란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보수층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진보층을 중심으로 해서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을 보면은 19대 대선에서 문 후보를 찍었던 사람은 무려 94.6%가 어제 일간 기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쪽에서는 김관진, 임관빈 석방에 대해서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결집하는 것이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당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민주당 역시 0.5%포인트 하락해서 51.3%고요. 떨어진 그 지역이라든지 연령은 거의 대통령과 거의 비슷합니다. 60대 이상 보수층 영남 뭐 이런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2%포인트 상승해서 18.6%이고요. 아마 일종의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그 논란, 그 보도의 확산, 그 영향을 반사의 이게 아닌가 싶고요. 바른정당은 0.4%포인트 하락해서 5.1%,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주 초중반까지 상승세를 거의 7%까지 갔다가 주 후반에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주 수요일까지도 계속 하락해서 1.4%포인트 하락해서 4.7%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김종대 의원 논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레임을 잘못 잡았다고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보를 했습니다.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4.7%이고요. 여전히 이번에는 정의당과 함께 4주째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합 논의가 그게 이제 갈등이 계속 보도되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 초선 의원들이 그 집단으로 통합 논의 중단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성엽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마저 알려주는 민 조사는 뭡니까? 예, 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선물을 5만 원,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네. 부결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면 한우 네. 10만 원 정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거거든요. 예, 5만 설날도 원에서. 다가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관계 부처가 이렇게 올리는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기존 350 규정을 예외 없이 엄격 규정해야 된다가 47.7%, 농축수산품 한정 선물 사항의 인상 찬성이 47.4%가 나왔습니다. 완전 절반으로 갈렸네요. 완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조금 찾아봤어요. 저희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시행이 되었죠. 김영란법이. 그 시행 직전 8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기존의 그 규정을 엄격 시행해야 된다가 59.3%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논란이 되었을 때, 50, 10 이런 식으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찬성이 49.6%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거기에다가 농축수산품에 한정해서 선물만 10만 원 올리자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조정하는 여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만 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 농수산물 한정에서는 올리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이해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40, 50대 뭐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꼭 그 청탁이 아니어도 네네. 선물을 하고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액수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하는 40, 50대 사업하는 분들이나 성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 30대는 여기 반대하고 네. 40, 50대 연령대로 보자면 그렇게 갈리는 것도 있죠.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어떤 성향, 진보적인 성향이 조금 갈리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성향은 어떤 상향 조정을 찬성하는 거,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은 어떤 엄격 적용을 우세한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다른 이슈와 다르게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지역보다 이거는. 직업도 그렇고요. 네, 직업이나. 네네. 입장이 다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요? 네, 조사 결과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과 전원검사 혼용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5%이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년 만에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다스의 법인세 납부가 줄어들어서 이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이 국세청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는 끝냈다라고 하는데요. 3개월 정도 회계 자료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국세청에 관련된 자료가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조사예요. 그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직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라고 12월 9일 직후죠. 예. 직후에 국세청이 갑자기 다스에 대한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것처럼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되면 정권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겠다. 보수 정권으로 싶어서 갑자기 미뤄왔던 일들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여전히 당시 정권이 넘어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받아두고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는데 또 빠른 시간 내에 세무조사를 하면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려고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세무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하필 이때 세무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났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스 쪽에서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 공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미국 공장 엘리바마 쪽에서 이제 비자금이 움직인 의혹도 주준 기자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좀 이상한 시점에 이상한 타이밍에 세무조사였고 이 세무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후속 기사도 나올 법합니다. 네, 매우 이상한 세무조사 건너간 특활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제기돼서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제 압수수색했는데요. 강남 사무실과 원세훈 전 원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압수수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와 자료 그리고 개인 메모 등이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는 뭐 미용 시술이다 또는 뭐 개인 주택 구입이다 이런 전형 의혹이 있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로 추정되는 이 돈은 해외로 빼돌려진 의혹인데 이제 미국 얘기 나왔는데 앞으로 캐나다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여기까지 해두죠. 예.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는. 예. 특활비를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해외로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네, 입금 자체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국정원이 스탠포드 대학 특정 연구소로요. 네, 연구소에다가 돈을 20억이나 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국정원이 그런 이제 물증 하나가 나온 것이고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다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면 더 나오겠죠. 예. 전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 저랑 주정희 기자가 주장만 하던 것이 예. 그때는 사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게 또 하나 나왔고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국세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라는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세무조사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직후에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사는 2010년에 이어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OECD 한국 최저임금 법인 세율 인상 우려. 어제자 조선일보 경제면 기사 제목입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하며 노동개혁을 촉구했는데 국제기구가 정부 정책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건조한 분석만 하기 마련인데 특정 정부의 특정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조선일보다.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아니었습니다. OECD 경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중 한국 파트 16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3페이지 중 최저임금 부분 요약은 이렇습니다.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가구의 소득 형상과 소비가 부양될 것으로 기대되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이외 부분까지 확대되는 수출 회복세 그리고 정부 혁신으로 보다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생산성 혁신이 동반되지 않고 최저임금만 인상된다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문장은 아예 없고 법인세 부분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과 그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설명하며 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 문장 드라이하게 병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무슨 이례적인 조목조목 비판입니까? 아주 전형적인 보고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똑같은 포맷이고 게다가 한국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조선일보가 괜히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에 이거 하나 하고 어제 이제 JTBC 보도는 안 나왔는데 캐나다에 가족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있기도 있는데. 그 캐나다 쪽으로도 이 빼돌린 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외교 행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지나간 다음에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내용이 일부 나옵니다. 원세훈 원장이 그럴 때 수행하는 국제원 직원들은 두고 혼자서 캐나다를 넘어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빼돌린 특활비가 혼자 다 착복한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에도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혹. 네,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던 걸 기억하는데요. 네, 따져봐야 하고요. 게다가 이제 캐나다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자원외교 의혹 중에 하나인 하베스트 인수. 그건 하나로 뭐 2조 이상 손해를 본 가장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혹은 자원외교 의혹 사건인데
그 손해를, 본 그 하베스트 회사가 캐나다에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 거래 은행이 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는 곳인데, 저 뉴스공장에서 몇 주째 다루고 있는 농협 210억 투자 사건, 그 사기 사건의 거래 은행도 똑같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 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돈이 사라지는 의혹이 많았고, 의혹 사건이 많았고, 은행도 같은 은행이고, 원세훈 국장도 캐나다로 그 택할비를 빼돌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해 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으로 왜냐면 계좌가 나왔으니까요. 미국으로. 김은지입니다. 이런 거 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찾아보셨네요. 저는 다 쳐다봅니다. 궁금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례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 나온 보고서나 해외 기사나 해외 사례 얘기하면 다 찾아봅니다, 저는. 예. 전혀 사실과 다르다. 예. 훌륭하다, 조선일보. 예.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해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11년 말에서 2012년 초 특활비 200만 달러를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송금한 과정 등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기조실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00만 달러를 송금했다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의 주택을 구입할 목적 등으로 특활비를 추가로 빼돌렸다라는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해외 유출 그리고 착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주준희 기자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왔던 바, 또 JTBC가 특종을 네,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사실. 영화에 일부 들어있는데. 제가 대략 알고 있는 사연이 이렇습니다. 원세훈 원장이 말하자면 은퇴를 대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그 1년인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2006년이었습니다. 예, 그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날씨도 좋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내고 일종의 거점을 만들어서, 예, 연구원 자격으로 이후 본인의 활동 거점으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빼돌렸다. 예,